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시트르산 회로의 개요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었죠. 다음 페이지 38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트르산 회로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잠시 이 사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분이 한스 크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900년에 태어나서 81년도까지 사셨던 분인데 아주 유명하신 그 바이오케미스트리 학자가 되겠습니다. 1953년에 이 크랩스 회로, 자기 이름을 딴 크랩스 회로, 시트르산 회로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크랩스 회로뿐만 아니라 그 유레아 사이클도 또 발견을 한 공로로 유명하고요. 하여튼 대사 신호 전달계에 그 아주 유명한 발견들을 하는데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여기 이제 프로필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외에도 생화학과 양리학 분야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신 분입니다. 교과서 386페이지 크랩스 회로의 발견. 유기연료가 주기적인 경로로 이제 산화되었다는 것. 이것은 1937년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한스 크랩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37년이니까 아주 젊은 37세 때였죠. 그 후 그는 프리츠 리프만이라고 하는 분, 이걸 코엔자임 A라고 이야기하죠. 코엔자임 A, 이걸 발견하신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 1953년에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1932년부터 크랩스는 간과 심장의 조각에서 산소가 소모되는 속도에 대한 다양한 유기산들이 산화되는 정도를 실험에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의 그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실험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우리 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런 것들을 이분이 실험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밝혀낸 그런 아주 유명한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쪽에 선 있는 그 오른쪽에, 바로 거기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트라그래프에 보면은 그게 또 그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1932년에 유레아 사이클 18장에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이거를 이미 발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탄수화물이 대사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대사 과정에 대한 식견이 굉장히 깊었던 분이죠. 크랩스는 탄수화물이 피루부산으로 주기에 진입을 했고, 이 피루부산은 시트르산과 이산화탄소를 주기 위해서 옥살로아세트산과 반응한 것을 이제 최초로 밝히게 되죠. 이제 피루부산이 처음으로 산화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이 탄소 아실기가 조효소 A와 합쳐져서 아세트코 A와 시트르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옥살로아세트산을 반응한 것임을 또 알게 됩니다. 이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호에이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연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이런 연구의 박차가 더욱더 높아졌겠죠. 밑에 줄에 그런 말이 있죠. 1947년에 프리츠 리프만에 의한 조효소 A의 발견 기점으로 이것들이 이제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그 다음 테라그래프요. 시트르산 회로는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크랩스 회로 또는 3카복실산, 이제 트리카복실산 칼복실릭 애시드, TCA 회로라고도 이제 알려지게 되죠. 이는 처음부터 3카복실산이 중간체로 참여한다는 것이 이제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3- 피루부산의 산화, 탄소의 시트르산 회로의 주요 진입 경로라고 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산화에서 유래한 피루부산은 시트르산 회로에서 아세틸코에이 산화의 주요 공급 체중의 하나다 이런 말이 있고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피루부산이 이제 아세틸코에이로 바뀌는 이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2장까지는 퓨베이트가 만들어지는 걸 봤죠. 자, 거기 보니까 퓨베이트가 아시드 코에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물론 코에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겠고 거기에 퓨르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라고 하는 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컴플렉스 PDH 컴플렉스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밝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세틸코에이면서 NADH다. 왜 그럴까요? 아세틸코에이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이 속도가 앞으로 늘어지겠죠. 이게 빨리 처리가 되니까 아세틸코에이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반응이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틸코에이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예요?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ATP를 만들어내는 중간 단계가 NADH 혹은 FADH2죠. 이런 게 많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에너지가 많이 넘치는 상황이니까 이 작업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신호로 가겠죠. 그래서 아세틸코에이와 NADH가 이 과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1번 피루부산 산화의 개요와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 방금 언급했던 것입니다. 자, 다효소 복합체에 의해서 촉진되는 겁니다. 컴플렉스니까 많이 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의 전환율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 전환율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존될 수 있고 저 밑에 있는 간단한 식이 나왔어요.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바뀔 때 뭐가 필요하다? 자, 이 과정은 NAD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퓨베이트가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될 때 어떤 게 나오죠? 이 과정에서 NADH가 한 먼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탄소가 빠져나가니까 역시 이산화탄소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이로 가는 과정에서도 NADH가 생성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얼마나 많은 ATP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NADP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NAD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피루부산에다가 NAD, 그 다음에 코에이에다가 SH가 붙어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지면서 NADH가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먼저 빠져나가는 과정이 387페이지 왼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체 반응은 간단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반응입니다. 환원된 전자 운반체, 즉 NADH죠. 그 다음에 피루부산에서 탄소가 빠져나가는 반응, 그 다음에 피루부산의 남은 두 탄소의 대사 활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생체 내에서 본질적으로 비가역적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는 비가역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가지 요소들, 자, 이 복합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피루부산 탈수소 요소입니다. 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이것을 엔자임 1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하이드로 리포아마이드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굉장히 긴 이름입니다. 다이하이드로 리포아마이드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E2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이하이드로 리포아미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고 하는 또 다른 요소, 우리가 E3라고 약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것들의 복합체가 5단계의 순서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 하나의 간단한 식으로 위에서 표현했지만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추가로 두 가지의 조효소, 결국 NAD 플러스가 조효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에이를 포함한 5개의 조효소가 또 여기에 필요합니다. 5개의 조효소가 여기에 필요해요. 이들은 전체 반응에서 다 필요한데 세 효소 E1, E2, E3 이것을 우리가 피루부산 탈수소 복합체,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컴플렉스, 약으로 우리가 PDH 컴플렉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2번으로 갑니다. 2번. 피루부산 산화와 시트르산 회로 관련 조효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에 있는 세 효소 E1, E2, E3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반응에 참여하는 다섯 조효소, 자, 다섯 조효소 이름을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타이아민 파이로인산, TPP라고 약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리포익 애시드, 다른 말로 리포아마이드, 뭐 당연히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한 코에가 들어갑니다. 또 여기에 FAD라고 하는 거,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였죠. 이거. 그 다음 NADH가 아까 필요했었어요.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이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 표 13-1에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TPP 잘 봐주세요. 티아민 피로인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E1에 단단히 결합을 하네요. E1. 아까 세 가지 효소 있었죠.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가 E1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하이드록실 TPP를 생산한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것의 역할은 뭐예요? 피루부산 탈탄산화를 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앞에 뭐 하이드록시 에틸 TPP는 생략하더라도 이놈이 이 효소, 이 보조인자가 피루부산의 탈탄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리포익 애시드, 리포아마이드는 E2에 결합을 합니다. 라이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통해서 E2에 결합을 하는데요. 이거는 티아민 피로인산 TPP에서 아세틸기로서 하이드로 아세틸 탄소 음이온을 수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은 좀 차치하더라도 E2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도 알아주시고요. 코에이, 조효소 코에이 E2의 분리될 수 있는 기질이다. 그 다음에 기능에 리포아마이드에서 아세틸기를 수용한다. 자, 요거는 꼭 집어주기 바랍니다. 리포아마이드에서 아세틸기 수용을 한다. 리포아마이드에서 아세틸기 수용한다.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AD,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요 E3에 결합하네요. NAD 역시 마찬가지요. E3에 결합하고 있네요. 이것들은 이제 전자쌍을 수용하는데 관여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 다섯 가지의 요소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은 뭘 조절하기 위해서 PDH 컴플렉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자, 먼저 티아민 피로인산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티아민 피로인산, 티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입니다. 인산기가 두 개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탄소 음이온 중간체를 안정화시킨다. 뭐 이런 기능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알파 케토산의 모든 탈탄산 반응에서 사용되는 조효소로서의 기능을 하네요. 개념을 보게 되면은 티아민 피로인산은 알파 케토산의 모든 탈탄산 반응에서 사용되는 조효소다. 즉 탄소를 제거하는 탈탄산화 요소. 방금 표를 보면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반응에서 발생하는 탄소 음이온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돕는 보조인자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리포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아마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티아민 피로인산 케미컬 스트럭처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리포산이라는 것은 밑에 리포산이라고 하는 케미컬 스트럭처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테이블에서 리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리신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리포아마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이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하고 질소 사이의 결합, 아마이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리포아마이드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교과서 위에 올라가서 필요한 내용을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 조효소는 아실기를 여러 알파 케토산 탈수소 효소로 변화시키는 데 참여합니다.
이것이 이제 1951년에 레스터 리드라고 하는 분과 건잘레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밝혀졌을 때 거의 10톤의 돼지와 소의 간을 해서 30mg 정도로 분리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조효소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왼쪽 맨 밑에 있는 내용만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자, 리포아마이드는 알파 케토산 탈수소 효소의 전자 운반체이자 아실기 운반체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갔어요.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NAD가 되겠죠. NAD. 자, NAD 플러스는 수소와 전자쌍 모두 이동하는 수소 음이온 이동 기준에 의한 가역적인 두 개의 전자 산화 반응에 관여한다. 우리가 FAD에 대해서는, NAD에 대해서 이미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럼 기질의 산화 반응 이후에 환원된 형태인 NADH는 효소를 떠나고 세포의 다른 전자 수용체에 의해서 산화된다. 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ATP가 생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밑에 보니까 NAD 플러스와 NADH의 이 구조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390페이지 FAD가 되겠죠.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바이타민 B2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바이타민 B2 또는 리보플라빈에서 유래한 조효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간단히 플라빈 모노뉴클레오타이드 F, 다이가 아니고 모노의 형태가 되겠죠. 또는 인산 리보플라빈, 이런 것들이 이 구조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3에 결합해서 작용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어요. 다섯 번째, 조효소 A 아실기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조효소 A를 리포아마이드에서 아세틸기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와 좀 다른 내용이지만은, 여튼간에 조효소 A는 보통 피루부산으로부터 유래한 아세틸기를 포함한 아실기의 활성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효소는 ATP, 판토텐산, 그 다음에 베타, 몰카토에탈라민 대사에도 관여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조효소 A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내려갑니다. 자, 옆에 있는 중요한 것은 조효소 A가 아시트산과 만나서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조효소 A가 아세트산과 만나서 아세틸코에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밑에는 조효소 A 케미컬 스트럭처가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5탄당을 베이스로 한 판토텐산, 그 다음에 좀 전에 언급한 몰카토에틸아민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 번째, 피루부산 탈수소효소 복합체의 활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컴플렉스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PPP가 위에 제가 박스로 해놓고요. 티아민 피로인산이죠. 자, 이것들이 뭐와 결합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E1과 결합을 하고 있고, 이 아세트산, 자,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해 있는 부분, 이것들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 관여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익 애시드 E2와 결합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2번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2번 돼 있는 부분을 작용하는 기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에이는 3번이라고 되어 있죠.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거기 보니까 디오에스테레 투 사이드 체인 오브 리포익 애시드, 이런 말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FAD, NAD 이것들이 각각 또 E3와 결합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3번 할 때 리포아마이드에서 아세틸기를 수용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방금 그게 파란색으로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제가 비소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94페이지. 자, 왜 이 3번 이것이 비속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394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보게 되면은 394페이지 오른쪽 아래를 볼게요. 오른쪽 아래 네 번째 줄. 자, 아비산염과 같은 유기비소 화물. 우리 독극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삼가의 비소를 포함하는 화물은 티올기와 손쉽게 반응한다. 티올기가 SH기라고 그랬죠. 그건 특히 디하이드로리포아마이드와 같은 다이티올의 반응성과 관여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비소라고 하는 것은 티올기와 강하게 반응한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독성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395페이지. 이러한 리포아마이드기의 공유결합성 변형은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와 그 다음에 시트르산 회로의 알파 케토글루타르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를 포함한 E1, E2, E3 이것들을 전부 다 비활성화시킵니다. 자, 비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활성화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 아예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호흡이 저지된다.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뭐예요? 우리 공기를 내쉬는 호흡이 아니고 세포호흡이라는 거예요. 세포호흡은 뭐죠? ATP를 만들어내는 전자전달계에 관계하는 것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포호흡이 정지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독성작용을 나타낸다는 거죠. 사실 비소 중독은 그 원인이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은 건 간에 적어도 8세기 전으로 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소는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에 선호하는 독극물로 작용을 하였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조선시대 이런 데 사이 많이 나오죠. 자, 조금 전에 비소를 보게 되면은, 이 비소를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들이 호흡계에 독성작용을 미쳐서, 결국은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서 이 대사 작용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뭐 사극에서 보면 비소를 마시면 바로 죽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이제 그거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하여기 위한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비소라고 하는 것을 마시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건 의식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좀 흥미생각 좀 봐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E1, E2, E3가 있고요. 자, E1, E2, E3 보니까 그 사이에 E2, 아까 E2와 결합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E2와 결합하는 게 리포아마이드라고 그랬어요. 자, E2와 결합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머큐리 혹은 알제닉입니다. 머큐리나 알제닉과 같은 이런 독극물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알제닉 베이스드 페인트라는 말이 되어 있고 메이드 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중세시대나 이럴 때 페인트에 색깔을 내기 위해서 중금속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중금속을. 그래서 많은 그 일화들을 보게 되면은 이 중금속 노출에 의해서 화가들이나 이 그림을 많이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런 중금속 중독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뒤에 와서 많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기 레드 해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그 광대들이 얼굴에다 분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하게 얼굴에다가 화장품을 이렇게 칠하잖아요. 광대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얼굴이 이그러지고 이런 독극물 증상이 나타나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아르제닉을 포함한 중금속 중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반고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반고가 이런 여러가지 병이 걸리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아르제닉과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이 페인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였거든요. 특히 현란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연두색이라든지 노란색 같은 현란한 색깔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교과서 볼게요. 그 다음에 메디치, 조지 3세, 나폴레옹 등
포함한 몇 명의 눈에 띄는 역사적인 인물들도 아마 비소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을 것이다. 여러분 조지 3세나 나폴레옹까지는 아시는 분이 많겠는데 메디치라고 하는 분, 자, 그걸 넘어가기 전에 보면은 뭐 비소의 화학적 구조, 우리가 원소 주기율 에 나타나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비소들에 의해서 우리 인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너벌 시스템, 카디오바스큘러부터 해서 뭐 레날, 스킨, 이걸 뭐 또 화장품으로 사용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메디치라고 하는 분은 그 피렌체 공화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한때 높았던 분입니다. 높았던 분이고, 그 당시 그 공화국의 실세 통치자 중에 한 분이었고, 그 르네상스 시대가 피렌체에서 이렇게 열릴 수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피살 당하죠. 피살 당하는데 그게 아마 비소 중독에 의해서 피살 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입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여러분들도 보면 한의학을 배울 때 그 역사와 영원익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걸 연구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흥미 있는 연구죠. 그 다음에 조지 3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조지 2세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1760년대에 즉위를 하신 분이죠. 굉장히 그 문화 부흥에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미국과의 갈등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대출당하는 그런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이분도 아마 이런 알제리 또 거기에 동물에 의해서 살해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은 비소 중독에 죽었느냐 말았느냐에 대한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 한 열어보니까 머리카락 5개를 조사한 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소가 굉장히 많이 검출되더라, 이런 것을 이 논문에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그 펀팩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쭉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런 그 빅토리아 시대에 알제리 개시들은 여러 가지 그 기호식품에 많이 섞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여성들이 이제 얼굴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거를 또 섭취를 했답니다. 웃긴 이야기죠. 근데 이제 비소가 왜 독성이 있는지 몰랐냐면 냄새가 나잖아요, 이러면요. 그래서 이걸 막 함부로 이제 이런 가설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여러 역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양사나 이런 뭐 화가들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문화나 생활, 역사를 이렇게 또 연구하는 파트도 굉장히 재미있는 파트고,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파트라서 시간 할애해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여줬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좋았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흥미로운 이거죠. 비소는 또한 빅토리아 시대에 토닉 재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비소, 유기 비소 화합물은 심지어 20세기 초반에 매독과 그 파동 편모충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파리를 통해서 매게 되는 감염 질환입니다. 충인데 파리를 통해서 매게 되는데 이게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이상을 작용하는 그런 충이에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는 병원균의 리포아마이드를 포함하는 효소가 종종 숙주의 효소보다도 더 예민할 수도 있어요.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은 비소의 독성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그 교과서 내용과 상관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이걸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